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급 7일 완성 맡게 된 저는 전표원입니다. 여러분 반갑고요.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7일 완성 부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한 1000문제 정도 되는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기출문제 위주로 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보실 건데 정말 시간이 없는 분들도 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에 중요한 문제들을 탁탁 찍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하긴 좀 어렵고요. 7일 완성이기 때문에 7일 완성에 맞춰서 저희가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과목 유통물류 일반부터 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날에는 테마 1부터 해가지고 테마 21, 그래서 테마 1에서는 유통의 기능과 효용부터 해서 테마 21번 조직의 갈등 관리까지 해서 쭉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가장 빈출됐던 부분들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제 자체가 빈출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교과서 찾아보시고 관련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시면은 합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다. 자, 문제 1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요. 글상자가 주어지고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유통경로의 효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효용 관련돼서 우리 몇 가지 있죠. 장소적 효용이라든가 시간적 효용, 소유적 효용 이런 것들이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출제가 워낙 많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1번뿐만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쭉 가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효용과 관련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보면 소비자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에 용이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자, 구매하기 용이한 곳, 장소적인 부분이죠. 장소적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장소적 효용은 운송과도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을 도와준다. 소비할 수 있는 권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유적인 힘과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해서 소유적 효용과 관련성이 있다. 디귿번,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한다라는 부분,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죠. 시간적 효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2번이고요. 나중에 이것과 관련돼서 특히나 장소적 효용, 장소적 효용과 관련돼서는 운송이란 놈이 관련성이 있더라. 그 다음에 여기 시간적 효용과 관련돼서는 항상 우리 관련된 부분들 있죠? 뭡니까? 재고관리죠. 보관과 관련돼 있더라. 그래서 보관이란 행위, 운송이란 행위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같이 인지를 해주시면 이 부분은 워낙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이다. 자, 문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 3번, 4번 다 똑같은 거의 유사한 문제들이죠. 문제 5번 보시면 물적 유통관리에 관련 설명입니다. 그래서 물적 유통관리, 우리 줄여서 물류라고 그러죠. 물류. 자,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우리 이제 유통을 보면 유통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유통은 보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상적 유통, 또 하나는 물적 유통이다. 상적 유통을 줄여서 상류라고 하고 물적 유통을 줄여서 물류라고 한다. 상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 행위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들이고, 자, 물적 행위, 물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 앞뒤에서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과 관련성이 있다. 그래서 물적 자원들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쭉 나와 있습니다. 다 좋은 지문들이에요. 보면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서,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 물류 유통에서 많이 나오죠. 라이트예요, 라이트. 적절한이라는 단어, 라이트라고 한다. 그래서 적절한, 7할 이런 것도 나오죠. 7할. 이것도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분이기 때문에 적절한, 아니 적합한, 적합한이 아주 좋죠. 적합한, 적절한, 적절한 퀀티티 아니면 커머디티, 적절한 제품을, 그렇죠? 적절한 퀄리티를 가지고 적절한 수량으로, 이거 다 공부하셨죠? 적절한 가격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인상을 가지고 적절한 타임에 갖다 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서 이 7가지 7할에 대해서 상당히 잘 나오고요. 여하튼 적합한이란 단어가 나오면 이건 유통이랑 상당하게
영향력이 있는 단어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맞춰 운반해야 하므로 어떤 운송수단을 이용하느냐가 비용과 상품의 상태, 그 다음에 기업의 이익에도 영향을 준다. 상당히 좋은 질문이죠.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정답 5번인데요. 물적 유통관리 옳지 않은 것은 상품의 보관이나 운송이나 보관에는 하역 작업이 따르게 되는데 물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하역이 아니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이제 제4장이 물적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유통 경영 중에서도 물류 유통 경영에 관련된 부분이다. 거기 보면 비용이 가장 많이 나가는 거 순서대로 본다면 운송비가 가장 크죠. 그렇죠? 두 번째 보관 비용. 이 재고 관리비죠. 이런 게 상당히 크죠. 운송비, 보관비, 그다음에 포장비 같은 것도 상당히 크고요. 이런 순서대로 돼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자, 문제 8번 보겠습니다. 문제 8번 보시면 문제 8번에서는 어떤 사회적 존재 타당성 누구냐면 중간상인의 사회적 존재 타당성 관련돼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4가지 원칙이 있단 말이죠.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변동비 우위의 원칙, 그렇죠? 분업의 원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집중 저장의 원칙. 자, 그 중에서 성격이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거죠. 성격이 다른 하나. 1번, 3번, 4번, 5번은 모두 변동비 우위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2번, 제조업자가 중간상인과 거래하여 사회적 총거래수가 감소되더라. 이거는 뭐예요?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과 관련된 원칙이다라는 거.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간상의 필요성이죠. 중간상인의 필요성. 얘네들이 왜 존재해야 되는가 관련돼서 4가지 원칙이 있다. 총거래수 최소화.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비 우위의 원칙. 그다음에 집중 저장의 원리. 분업의 원리 이런 것들 있죠. 자, 이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빼고 나머지는 다 뭐다? 변동비 우위의 원리라는 거. 이 관련된 문제들도 쭉 보면 문제 뭐 7번, 그렇죠? 뭐 9번 같은 것도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돼서 이 4가지 원칙을 계속적으로 묻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라. 특히 이 중에서도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 얘네들은 나중에 보면 숫자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총 거래수가 몇 개이냐 아니면 줄어든 거래수가 몇 개이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생산자, 그다음에 소비자 이렇게 있으면 생산자가 둘이고 소비자가 만약에 넷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중간에 중간 상인이 없으면 유통 상인이 없다라면 어때요? 서로 찾아다녀야 되죠. 2 곱하기 4에서 8가지 거래수가 발생을 하는데 중간에 거래상이 하나 들어갔어요. 이마트라는 놈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마트한테 물건을 갖다 주면 되죠. 생산자는. 소비자도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데를 찾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2 더하기 4에서 6가지로 거래수가 줄어든다는 거죠. 총 거래수는 둘만큼 줄어들더라. 여기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금 워낙 적은 숫자로 나와 있지만 이게 숫자가 커지면 상당히 의미가 커진다는 것도 제가 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기본서를 안 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중요성이 있구나.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거 7번부터 9번까지가 다 그 문제죠. 이거보다 훨씬 더 기출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몇 가지만 나열해 놓은 것이다.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자, 중간상이 행하는 분류 기능 중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됐죠. 지금 보시면 10번, 11번 다 똑같은 문제예요. 10번, 11번 똑같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계속 나왔잖아요. 2021년도 1회차, 2회차. 지금 이 문제가 2021년도 2회차 문제고 1회차도 거의 유사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긴 2개. 2021년도 1회차는 3개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용어의 정의 부분이기 때문에 구색 창출과 관련된 용어의 정의 4가지를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분류 또는 등급이라고 그러죠. 등급. 분류, 등급. 똑같은 얘기예요. 단어가 똑같은데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영어로는 소트아웃이라고 한다.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공급된 이질적인 제품들을 동질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등급과 분배라는 거.
니은번 뭐뭐는 동질적인 제품을 소규모 단위로 나누는 거, 분배하는 거죠. 알로케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거기에 비해서 기업번은 생산자들에 의해서 공급된 이질적인 것들을 크기, 품질, 색깔 등 기준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나누는 거, 우리를 갖다 분류 내지는 등급이라고 한다. 분류 또는 등급. 문제 10번, 11번을 통해서 이 문제를 꼭 한번 여러분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상당히 빈출되는 문제죠.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빠르게 정확하게 맞히는 게 중요하다. 자, 1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7번 별표입니다. 별표. 소매상 진화 발전 이론 내지는 뭐 소매 업태 발전 이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예전에 2019년도까지는 제 1과목에 계속 나왔어요. 근데 2020년도에는 1과목, 3과목 왔다 갔다 하다가 2021년도에 완전 이제 제 3과목에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하튼 지금도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워낙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자, 소매상 발전 이론, 소매 업태 발전 이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도 보면 소매 아코디온 이론, 소매 차륜 이론, 변증법, 진공지대, 소매 수명주기 이론 뭐 하나 안 나온 거 있죠? 소매 차륜 이론 나왔죠? 소매 차륜 이론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매 수레바퀴 이론이죠. 단일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온 게 2번이죠. 2번. 이거 이외에도 뭐 빅미들 이론 이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 쪽에 이제 더 요즘에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좀 잘 보시는 게 좋겠다. 자, 17번 문제 보시면 자, 박스를 보세요. 종합 상품 계열을 가진 유통기간은 한정된 상품 계열을 가지는 기간에 대체하고 이는 다시 차례로 종합 상품 계열을 가진 기간에 대체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어떤 소매 업태의 계열이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한다라는 걸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상품의 계열 수를 얘기한다. 상품의 계열 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아니면 업태 개수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는 거 소매 아코디온 이론이라고 한다. 이 문제도 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고 더 많이 나오는 건 소매 차륜 이론이 단일 문제로 가장 많이 나왔다. 자, 20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2018년도 기출문제고요. 2018년도 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O2O에 관련된 건데 온라인 투 오프라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O2O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상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예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거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죠. 예전에 온라인 시장과 오프라인 시장이 각각 개별적인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같이 융복합해서 이용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다 똑같아요. 자, 내가 핸드폰을 가지고 어떤 정보를 탐색하고 결제를 합니다. 서비스는 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받는 것이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다 결부가 됐다. 다른 말로는 옴니 채널이라고 그래요. 옴니 채널. 여러 가지 채널들을 동시에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걸 통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게 바로 오토다라는 거. 그래서 얘네는 옴니 채널과도 유사성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용어들도 있죠. 파생되는 용어들. 그래서 우리 그 쇼루밍이라는 거. 쇼루밍 이것도 기출된 바가 있고요. 역쇼루밍. 기출문제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단어들이죠. 쇼루밍은 오프라인 가서 어떤 정보를 탐색하는 거죠. 오프라인 매장 가가지고 입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체험도 해보고 경험도 한 다음에 실제로 사는 거는 온라인 가서 산다라는 것이죠. 뭐 관련된 용어들이에요. 쇼루밍 아니면 역쇼루밍 거꾸로죠.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랑 거꾸로다. 이게 바로 오토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여기 보면 IoT라든가 뭐 B2B 이런 것들도 최근 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에서 산업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IoT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지금 뭐 모든 것들이 다 사물 뭐라 그래요? 인터넷 뭐 사물이죠. IoT라고 해가지고 사물 인터넷 뭐 이렇게 얘기하죠. 온라인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제어가 되는 시장이 됐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관련돼서 얘네들은 유통 정보에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 꼭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그밖에 이제 소매 업태에 관련된 문제들도 쭉 나와 있어요. 한번 쭉 풀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테마 5번 도매상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번으로 넘어가도록 27번.
시간 관계상 모든 문제들을 다 할 수도 없고 모든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도 없죠. 그래서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 그 다음에 7일 동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이미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고요. 다 기출문제 중에서도 빈출도가 높았던 문제들을 묶어놨다. 테마 5번 보면 도매상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27번 해놨는데 27번은 그냥 한번 보시라고 했던 거고 27번보다 28번 같은 유형이 훨씬 더 많이 나왔죠. 28번. 자, 그래서 도매상과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과일, 야채 등 부패성 식품을 공급하는 트럭 도매상, 그렇죠? 트럭 도매상은 현금 받고 운반까지 해주는 거예요. 운반까지. 그다음에 한정 상품 도매상은 완전 기능 도매상에 해당한다라.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던 지문이다. 우리 도매상인을 보면 도매상인의 구분이 이렇게 되죠. 분류가 되는데 뭐 제조업자 도매상이라는 것도 있고요. 제조업자 도매상은 제조업도 하고 그다음에 도매, 유통도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죠. 근데 완전 기능 도매상이라는 게 있어요. 완전 기능 도매상. 상인 도매상. 큰 분류로 보면 상인 도매상이죠. 상인 도매상. 상인 도매상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얘가 시험에 나오는데 여기 두 가지다. 두 가지. 하나는 완전 기능 도매상, 하나는 한정 기능 도매상. 한정 기능 도매상이 그동안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트럭 도매상도 마찬가지고 현금 무배달 도매상, 그다음에 직송 도매상, 다 이것들 다 뭡니까?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한정 기능 도매상. 한정 기능 도매상이 지금까지 계속 나왔다. 현금 무배달. 현금 받고 물건만 내주는 거죠. 트럭 도매상. 얘는 운반까지 해주는 거예요. 또 진열 도매상이라는 것도 있고 얘는 돈 받고 운반해주고 진열까지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직송 도매상. 직송 도매상은 아주 큰 중기들 아니 목재라든가 아주 크거나 아니면 벌크 화물 같은 것들 옮겨줄 때 쓰는 게 바로 직송 도매상이다. 완전 기능 도매상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한정 상품 도매상, 전문 상품 도매상, 일반 상품 도매상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얘가 빈도수가 워낙 높죠. 이거 이외에도 뭐 대리인 아니 브로커 이런 것들도 있죠. 중개만 담당하는 역할들. 정답은 5번이에요. 몇 가지 전문품 라인만을 취급하는 전문품 도매상은 한정기능 도매상이 아닙니다. 얘는 완전기능 도매상이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동그라미 2번이죠. 한정상품 도매상. 한정상품 도매상. 아니면 전문품 도매상. 일반 상품 도매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 자, 28번, 27번 이 정도로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중요한 문제예요. 빈출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상 관련돼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 아니면 도매상의 소매상에 대한 기능. 그렇죠? 기능이에요. 기능 내지는 역할과 관련돼서 도매상은 두 군데. 그리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조업체. 자기 위에는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기 밑에 있는 소매상에 대한 기능이 있어요.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소매상도 또 기능을 합니다. 소매상은 누구? 제조업체에 대해서 기능을 하고요. 왜냐하면 소매상은 제조업체랑 직접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소매상은 자기랑 맞닿아있는 마지막 소비자한테도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29번에서는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제품의 소량 분할 공급 기능 이것은 누굴 위한 거예요? 이거는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다. 거기에 비해서 1번, 2번, 4번, 5번 이런 것들은 다 누구?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이다. 제조업체를 위해서 시장도 확대해 주고요. 재고도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재고를 유지해 주는 것들이죠. 주문 처리, 시장 정보도 위로 올려준다라는 것이죠. 29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다.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39번으로 넘어가죠. 39번. 나머지 문제 지금 했던 문제예요. 소매상의 분류라든가 소매상의 기능이라든가 도매상의 분류라든가 도매상의 기능이 다 관련된 문제들이니까 봐주시고 39번 가시면 이건 테마 7번 유통환경 그렇죠? 유통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인데
뭐 워낙 시험에 잘 나오겠습니다. 거의 한두 문제는 꼭 나와요. 유통물류 일반에도 한 문제 나오고 마케팅에도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39번을 보시면 유통환경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1번 거시환경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다. 과업환경은 기업의 성장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 기업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인구 분포, 출생률과 사망률, 노년층의 비율과 같은 인구 통계학적인 특성은 사회적 환경으로 거시 환경에 해당한다. 4번 나와 있는데요. 4번 정답은 4번인데 4번 보시면 제품과 종업원에 관련된 규제 및 환경 규제, 각종 인허가 등과 같은 법과 규범은 정치적, 법률적 환경으로 과업 환경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과업 환경이 아니죠. 자, 법적인, 정치적인 환경, 이건 스텝에 해당한다. 우리 이제 거시적인 환경이라는 걸 공부를 하는데 아주 매크로한 환경이죠. 매크로한 인바이러먼트다. 그래서 거시적 환경을 우리는 얘는 스텝이라고 얘기해. 스텝. S는 소셜 컬처죠. 소셜 컬처. 사회 문화적인 환경. 사회 문화적인 환경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 1인 가구, 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다문화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거 뭐예요? 사회 문화적 환경이죠. 통제할 수 없습니다. 거시적 환경은 통제 불능한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환경이다.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이죠. 거기에 비해서 미시적 환경, 과업 환경을 포함하는 미시적 환경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부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T는 테크놀로지, 기술적인 환경. E는 이코노믹해서 이거는 경제적인 환경. P는 폴리티컬해서 정치적인, 법적인 환경이죠. 자, 여기서 이제 4번 보면 제품과 종업원에 관련된 규제 및 환경 규제, 각종 인허가 등과 같은 법과 규범은 정치적인, 법률적인 환경, 이게 맞죠? 하지만 얘는 뭐예요? 거시적 환경에 해당하는 것이죠. 과업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업 환경은 미시 환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미시 환경에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내부적인 환경, 기업 내부적인, 하나는 과업 환경이라는 게 있다. 과업 환경의 대표적인 것들은 뭐 공급자라든가 아니면 경쟁자라든가 대중이라든가 아니면 지자체, 정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정답은 4번이다. 상당히 좋은 문제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40번도 마찬가지고 위에 있는 38번도 마찬가지, 다 동일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스텝이 뭔지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미시적, 그 다음에 뭐 거시적 환경, 특히 거시적 환경이 뭐 시험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1번 넘어가도록 하죠. 나머지는 이제 유통환경의 변화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쭉 한번 보시면서 분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51번은 테마 8번 유통시장, 그 다음에 유통산업 역할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겠죠. 유통산업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거, 뭐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통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유통의 정의를 했을 때 생산자가 있고요, 소비자가 있습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생산하는 공장들은 저기 멀리 있단 말이죠. 시골에 있어요, 시골에. 왜? 도심에 있기에는 어려워요. 환경 규제도 워낙 강하고, 도심은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도시 내각에 있을 수는 없더라고요. 외곽이 저기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 거리를 갖다가 좁혀주는 거. 이게 뭐 누구예요? 이게 유통이죠, 유통. 유통이 매개 역할을 해주는 거죠. 둘을 갖다 멀리 떨어져 있는 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유통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고용도 창출하죠. 그 지역 가서 어때요? 그 지역에서 공장도 짓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지역에서도 인력이 형성이 되고 또 유통을 통해서도 인력이 형성이 되고 고용이 창출된다. 물가도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통 뭐 이마트가 있어요. 이마트가 있으면 전국 모든 곳에 이마트가 다 있어. 웬만한 데 다 있죠. 어때요? 공산품의 가격이 똑같아요. 물가가 조정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역별로 조금 달랐어요. 근데 지금은 동일화됐죠. 왜? 다 표준화돼 있으니까. 경쟁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까? 아니요. 얘네들을 갖다가 연결시켜줘서 얘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제조업체는 제조만 할 수 있도록 거기에만 신경을 쓸 수 있도록 몰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유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3번 가도록 하죠. 테마 9번. 유통 경로의 수직적 통합, 그다음에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VMS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VMS 뭐 워낙 잘 나오는 문제이고요.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직적 통합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VMS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VMS라는 거.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내지 수직적 통합이랑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어요. 통합을 한다라는 건, 특히 수직적 통합을 한다라는 건 원료 공급자, 서플라이어가 있고요. 원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있죠. 중요한 건 이 생산자예요, 생산자. 생산자한테 원료를 공급해 주죠. 얘는 조달을 받는 거죠. 밑에는 도매상이라든가 소매상, 유통기관이 있어요, 유통기관. 이거 갖다가 통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애가 위를 통합하는 거, 이걸 우리는 후방 통합이라고 하고, 얘가 얘를 이렇게 통합하는 거, 이거 우리는 전방 통합이라고 해요. 전방 통합. 둘을 합쳐서 전 후방 통합을 통해서 우리는 합쳐서 우리는 수직적 통합이라고 한다. 덩어리가 커지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직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질 수도 있고요. 관련된 각종 기능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로 뭉치다 보면 가장 좋아지는 건 뭐예요? 지배력이에요. 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진다는 거죠. 예전에는 원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원료 공급망이 불안정해요. 지금 2022년도 들어와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세계 물류 공급망이 위험해지고 있죠. 공급망에 원료를 공급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기름값이 막 치솟고 있죠. 그래서 이런 원료 공급의 공급망을 갖다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후방 통합을 하는 거예요. 후방 통합. 그러면 통제력이 높아지는 거죠. 왜? 얘가 얘를 갖다가 하나로 통합을 한 거죠. M&A 한 거예요. M&A. 멀지 앤 애퀴지션. 인수합병이죠. 통합을 시켜버리면 원료 공급망이 안정화되는 거죠. 안정화. 통제력이 매우 커진다. 이렇게 되면 통제력이 커진다. 통제력 내지는 지배력이죠. 유통망에 대한 지배력이 커지더라 이거죠. 밑에는 뭐야 이거? 공급망이 얘는 뭐야? 유통망이죠. 유통망. 유통망이 안정화되더라. 유통망이 안정화된다라는 건 어때요? 똑같아요. 통제력이 높아지는 거죠. 통제력 내지는 지배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서 단점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정답 5번인데요. 분업에 의한 전문화라는 경쟁 우위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분업이 아니에요. 이제 통합을 하나로 통으로 만드는 거죠. 분업은 개별적으로 개별 주체, 개별 구성원으로 있었을 때 분업이라는 게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정답 5번이다. 이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챙겨서 보시기 바라고요. 이번 6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수직적 유통 시스템. 위에 문제 다 보시면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VMS, 버티컬 마케팅 시스템, 수직적 유통 시스템,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세 가지가 있어요. VMS에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지배력이 여기 얘기한 통제력 내지 지배력에 따라서 얘기를 한다면 지배력이 가장 강한 게 기업형이에요. 기업형 VMS. 그 다음은 계약형 VMS, 프랜차이즈 같은 거. 계약형 VMS. 가장 약한 건 관리형이다.
얘는 힘이 가장 없죠. 명목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힘이 가장 약하다. 문제에서 보면 동일 자본이거나 공식적이고 명문화된 계약 배경이 없다는, 계약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거죠. 이거는 관리. 정답은 관리형 VMS예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서 중요한 단어를 딱 뽑아내는 게 중요해요. 명문화된 계약 배경이 없어도 계약도 못한다라는 거죠. 얘는 계약으로 뭔가 종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대표적인 프랜차이즈입니다. 프랜차이즈 계약 생각해 보시면 되죠. 가맹본부, 가맹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맹점이 있단 말이죠. 동네 가맹점들 있죠. 파리바게트 가맹점들 있죠. 얘네들은 점포예요. 점포. 가맹점포라고 하고 가맹본사가 있어요. 계약을 통해서 어떤 종속적인 관계가 발생을 하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자, 쭉 넘어가셨어요. 그 다음에 테마 10번에 보면 유통 경로의 뭐 조직 특성 뭐 이런 것들 나오고, 그 다음에 테마 11번 가면 유통 경로의 결정 이론인데요. 유통 경로 구조 결정 이론은 별표 100% 출제가 됩니다. 100%.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유통 경로의 결정 이론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대표적인 게 연기 투기 이론, 기능 위양 이론, 최근에 체크리스트에 관련된 것들도 몇 번 출제가 됐습니다. 다 봐주셔야 돼요. 70번 보시면 경로상에서 부유 재고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재고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거에 따라 키워드는 이거예요. 이거 재고 부유, 이거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이것은 여기 나와 있는 기능 위양 이론, 연기 투기, 그 다음에 거래 비용 이론, 커버리지 이론, 그 다음에 체크 리스트 이론 중에서 뭐 이거는 연기 투기 이론을 얘기한다. 이론. 연기 투기 이론을 얘기한다라는 거. 위험 부담입니다. 재고 부여를 누가 하느냐, 재고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이거죠. 거기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기능 위양 이론이 있습니다. 기능 위양 이론은 뭐야? 비용이에요. 비용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느냐, 이 활동을 할 때, 그러면 그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가장 효율적으로 한 애가 그거를 부담하면 된다라는 거죠. 분담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기능 위양 이론이에요. 거래 비용 이론은 시장 거래 비용 이론이라고 합니다. 얘는 수식적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이론이 최근에 2번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73번 같은 것도 뭐 체크리스트 이론인데 이거죠, 이거. 이거 2번이나 나왔어요, 이 문제가. 2번 나왔기 때문에 73번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책에 보면 체크리스트법 고려할 요인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시장 요인, 제품 요인, 기업 요인, 그 다음에 경로 구성 요인, 환경 요인. 각각 뭐가 들어가 있는지 이게 시험에 2번이 출제가 됐다. 연타로 나왔어요. 연타로. 하지만 뭐 제일 많이 나왔던 건 뭐죠? 제일 많이 나온 건 역시나 연기 투기 이론이다. 얘가 가장 많이 나왔고 1등, 그다음에 2등, 3등 최근에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이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77번 넘어가도록 하죠. 77번은 유통 경로의 경쟁입니다. 77번. 어떤 두 가지 생산품을 각각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한 기업에서 여러 품목을 동시에 생산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든다. 유리하다. 뭘까요? 우리 범위의 경제, 규모의 경제는 워낙 시험이 많이 나왔어요. 범위의 경제,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자, 영어 표현도 알아두셔라. 규모의 경제. 영어 표현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거. 이코노미스 오브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 규모의 경제. 자, 경제자가 붙으면 이거 뭐예요? 비용 절감입니다. 비용 절감. 뭐를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느냐? 규모의 경제란 것은 뭡니까? 대량 생산을 통해서. 대량 생산을 통해서 비용을 다운시키더라 이거죠.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 대규모 설비를 갖다가 여러 번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당 고정비가 떨어지더라 이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범위의 경제, 범위의 경제. 영어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코노마이스 오브 스코프죠, 스코프. 자, 여기도 보면 경제자가 붙어있기 때문에 얘도 비용 절감이에요. 비용 절감. 뭘 통해서? 얘는 결합을 통해서. 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 이거는 뭔가 합쳐가지고 비슷한 놈이든 다른 놈이든 합쳐가지고 비용을 떨구는구나. 특히 연관성 있는 결합.
연관성이나 유사성 있는 것들을 결합시킴으로 인해서 비용을 떨어뜨리는 거. 물론 최근에는 이종 간의 결합도 범위의 경제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범위의 경제다. 78번 보겠습니다. 글상자 기억 니은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통 경로의 경쟁입니다. 경쟁. 기억번 동일한 경로 수준. 동일한 경로 수준입니다. 동일한 경로 수준. 동일한 경로 수준 상의 서로 다른 유형을 가지는 기업들 간의 경쟁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동일하다. 동일하다. 동일한 경로라는 건 수직적인 건 아니죠. 수직적이라는 거 아까 했지만 수직적은 경로 구성원들 간에 어때요? 위아래 관계, 위아래 관계. 서플라이어, 생산자, 그다음에 유통상인, 그렇죠? 위아래 관계죠. 이거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 자, 동일한 경로래요. 특히나 유통상인. 유통상인들 많잖아요. 여기 도매상도 있고 소매상도 있고 도매상이 소매상보다는 위에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매상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나라가 작기 때문에. 근데 미국까지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자들이 어떤 거점마다 뭘 둬야 돼? 도매상을 둬야만 돼요. 워낙 넓으니까. 우리나라는 뭐 도매상이 큰 의미가 없지만 미국 같은 나라는 도매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매상이 중요해요. 소매상.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이죠. 상인이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뭐 대형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그렇죠? 할인점도 있고, 전문점도 있고, 뭐 재래시장도 있고, 뭐 편의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이 같은 라인에 있는 애들끼리의 경쟁. 자, 특히 뭐요? 대형마트,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이건 다 업태라고 그래요. 업태. 판매하는 형태, 전략에 따라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경로 수준에서는 수직적이라는 얘기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 업태 간 경쟁이에요. 업태 간 경쟁. 그다음에 하나의 마케팅 경로 안에서 서로 다른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 이거 수직적이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된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78번, 79번 뭐 거의 같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계속 풀어보셔야 돼요. 잘 풀어보시면 정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특히 수평적이란 것은 동일 경로, 수평적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업태간 경쟁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 수직적은 경로가 달라요. 어때요? 레벨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경로 수준이 다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자, 문제 8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13번. 유통 경로의 커버리지 전략이라고 합니다. 유통 경로 커버리지 전략도 뭐 기출 문제 뭐 상당히 잘 나오는 문제이고요. 이 커버리지 전략은 또 여러 가지랑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죠. 자, 커버리지 전략. 우리 커버한다 이렇게 해요. 커버한다. 커버하는 거. 얼만큼 커버할 수 있느냐. 여기는 보면 세 가지가 있다. 하나 여기 나와 있는 선택적 유통도 있고 선택적 유통 경로라는 게 있어요. 그 위에는 개방적 유통 경로라는 게 있다. 개방적 유통 경로는 동의어가 중에 똑같은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학자마다 좀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인텐시브예요.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걸 갖다 우리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학자마다 좀 달라요. 개방적 유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집약적 유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집중적 유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제품으로 친다면 편의품과 관련돼 있어요. 소비재 중에서 편의품. 선택적 유통 경로는 이건 선매품과 관련돼 있어요. 선선이죠. 개방적 유통 경로는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물건을 달라는 상인한테는 물건을 다 주는 거야. 가릴 것 없이. 거기에 비해서 선택적 유통 경로는 일정 기준 이상 되는 상인한테만 물건을 주는 거죠. 구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속적 유통이라는 게 있어요. 전속적 유통 경로. 얘는 전속 계약 맺은 애들한테만 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배타적 유통이라고 그래요. 배타적 유통 경로라고 한다. 제품으로 치면 전문품이다. 전. 이거 쉽죠? 그 다음에 개방적 유통 경로는 나중에 제품의 수명 주기와 관련돼서 제품 수명 주기와 관련돼서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특히 성장기랑 관련된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 워낙 시험에 잘 나와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선택적 유통과 관련된 설명 가장 옳은 것은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 정답은 4번이에요. 집중적 유통과 전속적 유통의 중간이다. 중간이다. 너무 쉽죠? 5번 보면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꺼이 하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거 뭘까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탐색하는데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서비스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시간과 돈과 정열과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죠. 뭘까요? 고관여도 제품. 여기에 따르면 관여도가 가장 높은 제품 전속적 유통이죠. 전문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이게 가장 비싸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5번 볼까요? 85번 테마 14번 유통 경로의 파워 권력의 유형이고 이것도 별표입니다.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조건. 자, 권력의 원천은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강압적인 권력, 관권력이라는 게 있고 합법적인 권력, 합법력, 그 다음에 보산적인 권력, 보상력, 전문적인 권력, 전문력, 준거적인 권력, 준거력 이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은 다 뭡니까? 조직으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전문적인 권력, 그 다음에 준거적인 권력은 개인으로부터, 개인 자체로부터 나오는 힘이에요. 개인의 어떤 파워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강압적 권력은 권력 행사자가 권력 수용자를 처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경로 구성으로 본다면 제조업자가 도매상이나 소매상한테 물건을 안 줄 수도 있어요. 만약 말 안 들으면 페널티도 줄 수가 있는 힘이죠.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상적인 권력은 이거는 당근을 줄 수 있는 거죠. 인센티브 줄 수 있는 거. 자, 2번 합법적인 권력은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온다? 아니에요. 합법적이잖아요. 합법적이라는 것은 어떤 법적인 권한 테두리 안에서 오는 거죠. 이 사람한테 주어진 권한 내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죠. 비공식적? 아니죠. 공식적인 지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정답 2번이에요. 2번. 저 문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86번도 동일한 문제 워낙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50번도 더 나왔을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다시 강조드리고요. 87번도 똑같다. 85, 86, 87 이 문제를 통해서 자, 이 5가지를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 왜? 워낙 잘 나오니까. 자, 테마 15번 유통 경로의 성과 평가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척도의 예가 모두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뭐냐? 양적인, 질적인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죠. 어렵지가 않아요. 양적인 건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 질적인 것은 뭐예요? 어떤 품질이라든가 질적인 거 어떤 정성적이라고 그러죠. 우리 정량적, 정성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성적, 그다음에 정량적. 정성적인 기법이란 건 숫자를 얘기하는 거, 계량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의하면 양적 척도죠. 이거는 양적. 숫자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요. 얘는 질적인 거예요. 질적인 거. 질적인 거. 정성적이라고 그러죠. 모두 바르게 연결된 건 뭐냐? 양적인 거 다 숫자로 표시를 해야 돼요. 단위당 총유통, 선적 비용, 경로 가업의 반복화, 수준 뭐예요? 이건 질적인 거예요. 질적. 얘는 아웃이죠. 이것 때문에. 양적, 신기술의 독특성. 독특성 이거 뭐야? 질적이죠. 질적. 이것도 틀렸죠. 양적, 기능적 중복 수준 아까 위에도 나온 것이죠. 틀렸고요. 질적 보면 얘는 질적인데 보면 통제 능력 좋습니다. 경로의 혁신, 재고 부족 방지 비용 이거는 양적인 것이죠. 이거는 계량적인 거. 정답 5번 되겠습니다. 5번. 이거는 하나하나 따져보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 89번 문제도 똑같은 문제죠. 근데 90번 문제. 자, 90번 문제는 89번이랑 똑같은 문제예요. 2019년도 2회차에 나왔던 문제가 2021년도 3회차에 똑같은 문제로 나왔다는 거죠. 문제가 또 어렵지도 않습니다. 자, 92번 가도록 하죠. 92번. 92번은 재무제표에 관련된 문제. 재무제표. 그럼 요거는 재무관리, 그 다음에 회계랑 관련성이 있는 문제인데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경영학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학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아주 어렵게까지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 또 하나 손익계산서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재무비율 분석할 때도 꼭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비율 분석이 한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알아두시는 게 좋다.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차변,
여긴 대변이라고 합니다. 여기 왜 대변, 차변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 이탈리아 애들이 만들어서 그래요. 이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를 자산이라고 하고 여기를 부채, 여기를 자본이라고 한다. 자본. 3자의 합은 같아요. 여기가 1000이면 여기도 1000이다. 그렇죠? 자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자, 부채도 유동부채, 그다음에 비유동부채. 유동과 비유동의 구분 기준,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1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 현금화 시키는데 1년 안에 걸리면 이건 유동자산. 1년 안에 갚을 돈은 유동부채. 1년이 넘어도 괜찮다라는 거 갚을 때 이거는 비유동이죠. 장기예요, 장기. 얘는 장기, 얘는 단기. 장단기 구분 기준은 1년 기준이다. 1년 기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채를 우리는 타인자본이라고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자본은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 여기 자본에는 몇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보면 자본금이라는 게 있죠. 납입자본금.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주식을 발행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우리 회사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게 바로 자본금이죠. 자본금. 자, 이게 주식 발행을 통한 거예요. 이건 주식 발행. 타인 자본 중에 대표적인 게 차입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채권 발행하는 게 있습니다. 장기 채권이에요. 이걸 우리는 회사채라고 해요. 회사채. 회사채 내지는 사채라고 합니다. 명동사채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발행하는 장기 채권을 얘기해요. 20년짜리, 30년짜리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자기 자본에는 자본금, 또 자본잉여금, 그다음에 이익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자녀가 자본이다. 이런 부분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손익계산서는 알아두시면 좋은데 손익계산서는 맨 위에 매출액부터 시작하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고 이거 빼주면 매출 총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판관비를 빼주면 적어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라는 거 정도는 알아두셔라. 여기서 더해주기를 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 외 수익, 빼주기를 영업과 관련 없는 비용, 영업 외 비용, 이자 비용 같은 거 빼주면 세전순이익이라는 게 나오시고요. 그 다음에 세전순이익에서 또 뭐 법인세, 세금을 빼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건 단기순이익이다. 그 다음에 이런 손익계산서는 어떻습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뭐야? 1년 동안의 영업성과예요. 영업성과. 1년 동안이죠. 얘를 유량, 플로우라고 그래요. 플로우. 유량이라고 합니다. 1년 동안이에요. 거기서 얘는 특정 시점이에요. 매년도 2022년도 12월 31일 현재 재무 상태를 갖다가 알아보는 거죠. 특정 시점이죠. 특정 시점. 특정 시점이 언제냐? 12월 31일 날 알아보는 것이다 라는 거. 이 재무제표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왔으니까 보시고요. 마지막 정답 5번인데 연결 재무제표. 연결 재무제표는 한 기업의 현금 흐름표, 대차대조표 이거 이런 말 안 쓰죠. 지금은 다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상의 내용을 하나의 표로 작성해서 정리한 재무제표가 아니에요. 연결 재무제표는 뭐냐면 모회사가 있어. 모회사 밑에 자회사들이 있죠. 관련 회사들이 있으면 관계회사의 모든 내용들을 갖다 종합적으로 하나의 표로 만든 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한 기업 아니에요. 모회사가 있고 밑에 관계회사들 얘네를 하나의 통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 연결 재무제표라고 한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자, 이번에 108번 한번 가겠습니다. 한번 쭉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테마 16번이 경영 전략인데 경영 전략도 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잘 돼요. 쭉 한번 보시고 자, 우리가 잘 나오는 것은 111번이다. 111번. 108번. 108번 문제 보시면 108번은 이고르 엔소프의 제품 시장 확장 그리드에 관련된 문제고 이건 별표입니다. 별표. 거의 출제된다라고 보시고 공부를 해 주셔라. 그래서 여기 표가 하나 나오죠? 표가. 그 표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격자가 하나 나와요. 격자.
여긴 기존 제품, 여긴 신제품, 여긴 기존 시장, 여긴 신시장. 이 기존이란 건 현재. 이거 기존이란 건 현재입니다. 현재 시장. 기존 하면 시장 침투 전략. 신하면 뭐예요? 이거 다각화라는 거. 나머지는 신이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신 뒤에 붙은 애들이 제목이 된다. 신제품 가지고 기존 시장에 들어가면 제품 개발. 신시장에 기존 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뭐예요? 시장 개발이 된다라는 것이죠.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박스 보면 기존 제품을 전제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라는 거.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기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시장, 신시장이죠. 이거 뭐예요? 시장 개발이죠. 시장 개발. 정답 3번 되겠다. 표를 암기하시면 되겠다. 뭐 111번, 그 다음에 113번, 이건 BCG 매트릭스, G 맥킨지 매트릭스인데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이죠. G 맥킨지 매트릭스에서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죠. 산업의 강점,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특성, 뭐 장점 이런 것들. 산업의 매력도, 그 다음에 사업의 경쟁력 내지는 기업의 경쟁력이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만 알면 되는 거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113번이 더 중요해요. 111번보다는 요거보다는 얘가 만약에 한 번 나올 때 얘는 한 4-5번 출제될 수 있죠. BCG 매트릭스가 훨씬 중요하다. 이 문제는 오류가 있었던 기존 문제입니다. 기존 2019년도 3회차 때 나왔을 때 복수정답 문제였어요. 근데 원래는 정답이 5번이에요. 정답 5번. 정답이 5번인데 그냥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구나. 옳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개 영역은 시장은 커지고 있으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이것도 한번 격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BCG 매트릭스가 나오면 두 개의 독립 변수를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여기 시장 성장률, 시장 성장률이라는 게 있어요. 시장 성장률은 시장이 커지는 건 내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높고 낮고. 자, 여기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요. 절대적 아닙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 일반 시장 점유율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여기 높고 여기 낮고. 높고 낮의 기준은 상대적 시장 점유율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크면 상대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상대방, 나랑 가장 라이벌 관계에 있는 애,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1등하고 있는 애랑 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비교해서 1보다 크면, 1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회사, 우리 매출액, 그 다음에 상대방, 경쟁자죠? 상대방의 매출액. 비교했을 때 1보다 크다라는 거는 우리가 더 매출액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1을 기준하고 여기는 10%를 기준한다. 여기는 퀘스천 마크, 여기는 별표, 여기는 캐시카우, 여기는 도구 이렇게 돼 있죠. 도구. 자, 4번. 개 영역은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개는 시장이 작아지고 있어요. 시장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 커지고 있다는 얘기가 일단 2번 틀렸죠. 2번 틀렸고. 3번. 현금 젖소는 더 이상 커지지 않으므로 현상 유지 전략이 필요하다. 현금 젖소 이거잖아요. 자금 젖소. 얘는 시장 성장률이 10% 밑에요. 밑에. 시장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 적게 성장률 완전히 멈춘 건 아니고 시장이 10%보다 적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 원래 출제자는 2번을 정답으로 했던 건데 3번도 딱 맞는 질문은 아닌 것이죠.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게 아니라 10%보다 적게 성장하는 것뿐이다. 이 문제는 뭐 이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전략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캐시카우에서 돈이 남잖아요. 남는 자금은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준다라는 거. 얘는 유지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얘는 계속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것이죠. 얘는 관망이 필요한 것이고, 얘는 철수하거나 회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아둡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전략 부분을 계속 보도록 하죠. 1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보면 기업의 외부 환경 분석으로 활용되는 포터의 산업 구조 분석 5가지 힘, 5 forces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거죠. 이것도 유명한 그림이죠. 유명한 그림. 가운데 뭐가 나옵니까? 가운데 보면 뭐예요? 기존 기업, 산업 내 경쟁이라는 게 있고, 위에는 잠재적 진입자의 위협, 밑에는 뭐예요? 대체제의 위협.
양옆에는 공급자의 협상력, 여기는 뭐야? 구매자의 협상력 내지는 구매자의 교섭력이라고 그러죠. 여기 뭐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비용 구조는 없어요. 구매자, 공급자, 대체제, 그다음에 기존 기업, 산업 내 경쟁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하나 빠진 게 뭐냐면 잠재적 진입자죠. 다른 말로는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라는 게 있죠.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봐주시고요. 또 하나는 마이클 포터 관련돼서는 밸류 체인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 사슬이란 거. 가치 사슬에는 두 가지가 또 중요하죠. 하나는 보조적인 활동, 지원 활동 내지는 본원적인 활동이라는 게 있다. 그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워낙 많이 나왔어요. 117번, 118번, 그 다음에 119번이 다 똑같은 문제죠. 제가 119번 하나 가져왔는데 문제 보면 문제에서는 아래 제시한 항목 중에 문제가 상당히 길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보조 활동에만 해당하는 거. 서포트 활동이죠. 서포트 활동. 서포트 활동에는 네 가지가 있다라는 거. 하나는 펌 인프라 스트럭처를 해가지고 펌 인프라 스트럭처. 우리말로 하면 기업의 하부 구조라고 그래요. 기업 하부 구조. 하부 구조. 자, 여기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 대표적인 게 무슨 총무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법률 지원, 회계, 재무 뭐 이런 것들 있죠. 아니면 기획. 이런 것들이 펌 인프라 스트럭처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인적 자원 관리.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게 있고 그 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기술 개발 있죠? 기술 개발. 그 밑에는 프로큐먼트 조달이라는 게 조달. 조달은 소모품에 대한 조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 연구죠. 이거 기술 개발이죠. 그다음에 2번 재무 생산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MIS 물류.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것만 보조 활동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뭐냐 이거죠. 이거 어렵네요, 이거. 기술 연구는 여기 맞죠? 기술 연구는 요게 맞죠? 대리점 지원 기능이네. 대리점 지원 좀 애매합니다. 대리점을 지원한다라는 거는 서비스 활동으로 보면 되겠네. 서비스 활동. 그다음 2번 재무 생산. 재무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다음에 생산은 주된 활동에 해당하는 거죠. 주된 활동. 이게 생겼는데 주된 활동의 첫 번째가 물류 투입이죠. 물류 투입. 자원을 투입하는 거예요. 자원을 투입해서 생산 운영하는 거죠. 그 생산이 나와 있잖아요. 생산은 주된 활동. 여기 있는 게 주된 활동이죠. 그 다음 물류 산출.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마케팅 앤 세일즈죠. 판매 활동.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활동. 서비스. AS 같은 서비스 활동. 아니면 지원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서비스 지원. 일반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지원으로 보시면 되겠다. 그다음에 MIS 물류. 자, 물류는 뭐예요? 물류는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해당하는 거. 근데 MIS는 정보통신이랑 관련된 거니까 뭐 이쪽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 디자인 문제가 조금 애매한데 기획은 여기죠, 여기. 기획이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 활동. 근데 디자인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기술 개발 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 정답은 4번 정도 되겠네요. 4번 정도.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죠. 5번 보면 재고 보유,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는 여기, 그죠? 재고 부유는 재고 부유랑 관련된 건 뭘까요? 재고 부유. 보조 활동으로만 활동. 고객 서비스는 이건 뭐죠? 고객 서비스는 서비스니까 주된 활동에 들어가는 게 맞고 재고 보유. 재고를 부유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죠? 여하튼 얘네들은 보조 활동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틀린 것이죠. 정답은 4번 정도 보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은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 저도 헷갈려요. 이런 문제. 이거는 왜냐하면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을 갖다가 응용해 놓은 건데 용어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에서 문제가 명확하기 위해서는 마이클 포터가 제시한 그 모형, 이 그림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저런 문제들은 조금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 문제를 갖다가 국가고시에 냈다. 뭐 공무원 5급, 뭐 7급 이런 데 냈다. 난리 나는 거예요. 저런 문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119번은 그냥 참조해서 보시고 117번, 118번이 훨씬 더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테마 18번 조직의 구성과 그다음에 유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형태에 관련된 문제죠. 조직 형태. 조직 형태에 관련된 문제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책임과 권한이 병행되고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의 감독자에게 보고한다라는 거죠. 뭐예요? 위로부터 피라미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라인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나번은 한시적 개별 프로젝트에 사람을 임명하는 데 유연성이 있다. 조직 내의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더라. 이거 봐. 복잡하더라. 하나는 라인 조직이고 두 번째, 나는 한시적 개별 프로젝트에 사람을 임명하는 데 유연성이 있다. 조직 내 협력과 팀 활동을 촉진시킨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고 또 복잡하다. 이게 뭐냐면 매트릭스 조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라인 조직이고 라인 조직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위부터 쭉쭉 수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매트릭스 조직. 매트릭스 조직은 다른 말로 하면 행렬 조직이라고 그래요. 행렬 조직. 돈이 많이 들어요. 구성하는데 대기업에 대부분 있는 조직들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조직, 그다음에 기능별 조직 또는 프로젝트 조직 플러스 아니면 사업부제 조직 이 두 개 이상의 조직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 A, B, C. 여기 이제 기능별이 있단 말이죠. 총무부, 인사, 재무, 생산, 기획 등등등 여러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행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프로젝트 조직과 기능별 조직 내지는 사업부제 조직이 같이 붙어 있는 것이고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두 개 이상의 두 명, 그렇죠? 투보스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투보스 시스템. 이중 명령 체계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중 명령 체계. 두 명 이상한테 명령을 받는다라는 거죠. 재무 파트에 내가 속해 있어요. 근데 프로젝트 B에도 있단 말이죠. 재무 부서장한테도 지시를 받고 프로젝트 B 팀장한테도 지시를 받는 거죠. 이중 명령 체계다. 여기에 따라서 어떤 갈등, 그렇죠? 역할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행렬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125번 직무 분석, 직무 평가에 관련된 거 워낙 많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직무 분석이 뭔지, 직무 분석의 결과로 나오는 게 뭐다? 직무 명세서, 직무 기술서라는 거. 그 다음에 직무 평가는 뭐다? 직무 분석을 이용해서 직무 평가, 각 직무들 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걸 보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직무 분석에서 직무 요건 중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 직무 명세서라고 합니다. 직무 분석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인적 요건을 중심으로 하는 거 직무 명세서. 그다음에 직무 기술서는 잡이에요. 잡. 직무 그 자체를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 속직적이라고 그러죠. 직무 기술서라고 한다 얘네들을. 자, 1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 자원과를 위한 직무 확충, 잡 인리치먼트에 관련된 문제. 직무 확충. 여기는 직무 확충이라고 표현했는데 원래 용어는 뭐예요? 직무 충실화라고 그래요. 직무 충실화. 그래서 영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job enrichment. enrich가 뭔가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기름지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수직적 확대라고 합니다. 직무의 수직적 확대. 수평적 확대가 아니에요. 수평적 확대는 직무 확대예요. 직무 확대. 직무 확대. 얘는 job in largement. 직무 충실화 내지는 여기 직무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확충은 직무 확대랑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얘네들은 직무의 수직적인 확대고요. 얘는 직무의 수평적 확대다. 직무의 수만 많아지는 거죠. 그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직무로 직무량을 확대하는 것은 직무
이거 확대. job in largement에 해당한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 이론도 나오는데요. 리더십 이론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죠. 매번 나오는 문제. 그래서 리더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관심사를 조직 발전 속에서 찾도록 영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하고 비전을 제시한다. 비전을 제시한다라는 건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감을 불러일으킨다. 영감을 제시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하들로부터 존경도 받고요. 신뢰도 있고. 그다음에 영감적인 동기부여. 그 다음에 지적인 자극, 개별적인 배려 이런 단어가 나오면 정확하게 뭐야?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변혁적 리더십에는 카리스마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 카리스마는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죠. 비전을 제시하는 거.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카리스마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141번 뭐 별표입니다. 뭐 워낙 많이 나왔던 문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허츠버그의 이 요인 이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허츠버그가 제시한 이 요인 이론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동기 요인, 하나는 위생 요인.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은 그다음에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다. 그 중에서 동기 요인만으로 짝지어진 건 뭐냐? 위생 요인을 체크하면 되죠. 위생 요인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 작업 환경, 그다음에 동료와의 관계 이런 것들. 연봉, 월급도 이 사람은 허츠버그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월급이라든가 동료와의 관계, 뭐 작업 환경, 그다음에 감독 환경, 뭐 규범, 뭐 규율 이런 것들 다 뭐라고 봤어요? 다 위생 요인, 불만족 요인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회사 규정도 있네요. 그다음 나머지 아닌 건 이 세 가지죠, 세 개. 일 자체, 그렇죠? 책임감, 승진. 그러니까 기억, 리을, 이응, 그렇죠? 기억, 리을, 이응.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직업의 안정성은 이 사람은 또 동기 요인을 보지 않았습니다. 직업의 안정성을 위생 요인으로 봤어요. 위생 요인. 그 밖에 이제 조직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가 나옵니다. 조직의 갈등.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자, 150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150번 토마스 킬만의 조직 갈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 문제가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 시험뿐만이 아니라 유통관리사뿐만이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반응과 대응 방식과 관련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정답은 4번인데 협력, 갈등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한다? 이게 협력은 아니겠죠. 협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 상대방에 대한 관심 갖다가 둘 다 뭐예요? 윈윈 시키는 거예요. 윈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긴 자기 주장성이라고 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타인에 대한 수용성 내지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협력은 여기잖아요. 둘 다 높은 거예요. 둘 다 높은 거. 윈윈하는 결과죠. 윈윈하는 결과. 이게 갈등 자체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게 아니죠. 윈윈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자, 데이 1에 대해서 첫 번째 날에 대해서 한번 쭉 봤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당히 많았어요. 좀 공부 잘 해주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데이 2 두 번째 날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날에는 유통 물류 관리 관련돼서 MBO부터 가장 중요한 물류 경영 관리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